아팠어 마지막에. 내 말고 남자친구가. 그래서 많이 못 먹었어. 더 많이 먹었었는데. 자, 우리 이거 이제 봅시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너는 많이 읽고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개념에서 우리가 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읽기라고 하는 거를 뭐 왜 해야 되는지, 읽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 우리 영화를 즐길 수 있고 마음의 휴식 느낄 수 있고요. 우리 쉴 때 게임하지 마시고 책 읽으시면 어때요? 마음의 휴식과 영화를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글 속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접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볼 수도 있고, 인류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삶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얻지는 않지만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간접 경험 12시 할게요. 간접 경험. 여기 없다라고 하면은 간접 경험이라고 적어줄게. 이건 뭐냐면, 우리 이거 직접 경험하는 거 아니야. 책 읽기는 내가 직접 이 행위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글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거니까, 직접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틀려. 요거 기억하셔야 돼. 직접 경험은 X야. 그래서 읽기의 가치에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이거는 X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알 수 있고요. 뭐 정신세계를 좀 더 이제 높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기의 가치가 뭐가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읽기 생활화. 이거 뭐냐? 읽기를 생활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글 읽는 습관 뭐 읽고 내 수준에 맞는 글을 읽어야 돼요. 내가 너무 책 읽기 하고 싶다고 해서 대학교에 있는 그런 원서를 읽으면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쓸모 없어요. 내 수준에 맞는 걸 읽어야 되고, 독서 모임, 토론, 뭐 책과 관련된 장소 가거나 이런 것들 뭐 해볼 수 있는 거 한번 이제 실천해봐야 되고요. 뭐 자기 전에 10분씩 읽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책 읽기, 뭐 독서 기록장 쓰기 이런 것들 해주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방학 때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뭐 독서 방법과 관련된 건 뭐 정독, 속독, 발췌독, 통독 있는데요.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하긴 할게요. 정독은 뭐냐면 거기 없으면 써주세요. 정독은 뜻을 새겨가면서 자세히 읽는 거예요. 자세히 읽기. 자, 속독이라고 하는 건 뭘까? 얘는 뭐냐? 빠르게 읽는 거예요. 속도 읽기. 빠르게 읽기. 속독. 사실 속독 연습하는 데도 있거든요. 속독 학원. 속독 사실 좋지가 않아. 정독이 어디 써 있어요? 안 써져 있어. 어디 옆에다 적어. 그리고 발췌독. 발췌한다라고 하는 게 뭐야? 뽑아서 읽는 겁니다. 책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돼요. 뽑아서만 읽어주셔도 됩니다. 뽑아서 읽기. 그래서 목차 보시고요.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읽으셔도 도움이 되게 돼요. 그리고 통독. 이 통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있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이제 훑어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정독, 속독, 발췌독, 통독 얘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뭐 묵독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묵지. 소리 안 내고 있는 거. 발췌야, 최. 췌장할 때 최. 최. 얘네들은 뭐 이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무슨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을 거고요. 이 작품의 갈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이 작품의 갈래는 무엇이냐? 갈래가 뭔지 혹시 기억해요? 갈래가 뭐야? 갈래가 뭐야? 문학의 갈래에 해당하는 거 우리 4개 배웠잖아, 기본적으로. 뭐 있어? 먼울, 갈래가 뭐예요? 낙화, 갈래가 뭐예요? 양반전, 갈래가 뭐예요? 아니, 왜 몰라? 먼울, 낙화 뭐야? 시잖아, 시. 서정갈래. 서정갈래. 그 시였잖아, 시. 양반전은 뭐야, 갈래가? 소설이죠.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은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라고 했었지, 우리가?
수필입니다. 수필. 자, 수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필 중에서도 우리가 가벼운 소재를 다루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 기억나니? 우리나 뭐였어? 반수필. 기억인데? 기억. 가볍다가 뭐였어? 경수필. 가벼울 경자였잖아요. 그죠? 반대는 뭐였어? 무거운 거. 중수필이었지. 자, 소재가 가벼운 거는 우리가 경수필이라고 하고요.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중수필이라고 했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소재,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경수필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수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보시면은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의 경험과 깨달음?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그럼 이 수필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형식이 어떻다? 형식이 자유로워요. 근데 딱 정해져 있는 형식이 없어요. 우리 소설은 발단적인 위기절정절말 하면서 뭐 이런 이제 형식들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지만요. 얘는 크게 없습니다. 굳이 있어도 어떤 정도야? 처음, 중간, 끝 정도입니다.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비전문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뭔 말이냐?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도 수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있죠? 일기도 수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여행 다녀와서 여행문 쓰죠? 그것도 수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이야기냐? 이 글쓴이가 직접 겪고 이야기한 것들을 솔직하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 이건 뭐냐? 허구적이지 않아요. 허구가 뭐였죠? 우진아, 허구가 뭐였니? 가짜죠. 근데 가짜 얘기가 아니야. 진짜로 있었던 경험과 이제 깨달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글쓴이. 우리 작가가 누구야? 나. 그러니까 서술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작가가 나인 서술자에 해당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게 되냐면요. 작가, 그러니까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누구의 개성? 글쓴이의 개성. 어떤 것들? 간단하게 말하면 성격. 글쓴이가 어떤 성격인지, 글쓴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양한 소재들. 어떤 소재를 쓰던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뭐 다른 말로 신변잡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신변잡기적. 그래서 요 수필에 대한 특징들 있죠? 얘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시나 소설은 익숙하시지? 근데 이제 수필 같은 경우에는 갈래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갈래적인 특징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은 이 맛있는 책 일생일 보약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목에 이제 글쓴이의 성석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석재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고요. 우리 그 서늘한 옷자락,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낀다 라고 했었던 그 시 있죠. 얘들 항상 봤던 거. 그 시를 쓴 이제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성석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경험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뭔 얘기냐? 자기가 중학교 때 경험했었던, 중학교 2학년 때 읽었었던 책을 통해서 내가 소설가가 되게 됐다. 나에게 그런 영향을 이제 끼쳤다 하면서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태어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감을 때까지 늘 산을 보아야 하는 곳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를 보내고 2학년 봄 서울의 남쪽 관악산이 올려다 보이는 중학교에 전학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디서 살았대요? 시골.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우리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특별활동 시간으로 산악반을 맡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 역겨시 일주일에 단 한 시간 활동하는 그 특별한 활동은 내 취향과 아무런 상관없이 시간 내내 산과 학교 사이를 뛰어오가는 산악반으로 전해졌다. 자, 내 취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거기 표시해 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경험했었던 이 산악반 특별활동은요, 내가 원했던 거야? 아니야. 우리 담임 선생님이 산악반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배정된 거예요. 내 취향이랑은 전혀 관련 없이. 자, 3학년이 되면서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특별활동을 선택할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내 취향이 담긴 거를 선택할 수 있겠어. 자, 나는 산악반의 경험에 비추어서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활동반을 점찍었는데 그게 뭐였어? 바로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이 몸 많이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산악반 해보니까 나 몸 움직이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지겨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책을 읽게 된 거예요. 책 읽는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중학교 내내 도서관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도서관이었어요. 다독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근데 항상 표지만 보고서 고르고서 그 첫 페이지까지만 봤어요. 그럼 그거 원래 그냥 빌린 권수대로 카운트 되잖아. 그래서 사실 이름품인 다독상이었죠. 저희 고등학교 때 했어요. 했었어? 분리 나는 다음에 책 많이 읽고 돼갖고 축하도 받았어요. 그거 하면은 상을 줬었어요. 다독상. 근데 사실 전 알고 있었죠. 헛됩니다. 아무튼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담당 선생님은 특별활동 첫날에 도서관이 할 일을 아주 짧고 쉽게 설명해 줬대요. 여러분 곁에는 책이 있다. 그 책 중에서 여기 표시할게요. 자기 마음에 드는 책. 누가 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고요.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면요. 그냥 어때? 가면 돼. 간단해.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서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본인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시범을 보여줬대요. 자, 선생님 본인이 시범을 보여줬다. 여기 표시해봅시다. 이런 거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니? 내가 먼저 얘기를 뭔가 행동을 해. 솔선수범. 솔선수범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솔선수범. 그래서 먼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해라. 나는 책을 고르러 가는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서 한자로 제목이 씌어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손에 대지 않은 책 가운데 하나를 꺼내들었어요. 뭐냐? 고전책을 읽게 됩니다. 고전책. 고전을 읽게 돼요. 자, 봅시다. 그 책은 한국 고전문학 전집 같은 묵직한 제목 아래 편집된 수십 권의 연속물 가운데 한 권이었어요.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전 대부분이 그렇듯 책 표지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서 깨끗하네요. 자,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깨끗하네. 거기 표시해 봅시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손을 안 댔어. 깨끗해.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이거 뭐야? 좀 모순된다. 모순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역설적 표현으로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너네 고전 작품 읽고 싶니? 아니요. 고전 지루하다는 생각 때문에. 고전 작품은 지루하다는 생각 때문에 인기가 있어 없어? 인기가 없어요. 많이 안 읽습니다. 근데 사람들,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고전이 중요해. 고전 읽어야 돼. 라고 하지만 지루해서 안 읽어요. 지은이는 박지원. 우리 박지원 어디서 봤지? 아까 박지원 봤죠?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이 부분 같이 보는 겁니다. 우리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양반전은 아니고요. 뭘 읽었대? 허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었습니다. 허생전을 읽게요. 허생전. 이 허생전 같은 경우에도 뭐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 허생 또한 양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되면은 읽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허생 같은 경우에는 양반이긴 한데요. 유능한 양반이기도 하고요. 양반들을 비판하는 양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반성과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화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허생전의 간단한 내용들을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봤죠? 내가 처음 본 허생전이었대요. 자, 나이가 2자리 숫자가 되면서 무협지에 빠지기 시작해서 전화보기 전 국내에 출간된 대부분의 무협지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내게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는 별 거부감이 없었대요. 자, 2자리 숫자 동그라미 칩시다. 이 2자리 숫자라고 하는 게 뭐야? 나이가 2자리 숫자가 됐대. 10대. 10대입니다. 위에다 10대라고 적어줄게요. 10대가 되니까 뭐에 빠졌대? 무협지에 빠졌대. 무협지에 빠져서 모든 대부분의 이제 무협지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라고 하는 건 거부감이 없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정리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무협지라 우리 뭐야? 고전 작품인 우리 허생전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전. 그래서 얘네 둘은 공통점도 있고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한문 문장을 번역한 거.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 거기다 그냥 표시하셔도 돼요. 쭉 그어주시고 공통점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거부감이 없었어요. 무협지에서도 많이 읽어서 이 고전, 허생전의 이런 문체들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내용 역시 익숙했대요. 뭐도 비슷해? 내용도 비슷해요. 자, 내용도 비슷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인물이 깊고 고요한 곳에 숨어 있어요. 실력을 쌓은 뒤에 일단 세상으로 나갈 일이 생기자 한바탕 멋지게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대요. 어디에 숨어? 은거. 숨어듭니다. 은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요? 세상에 나갈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요. 그 뭐해? 뭔가 결실을 얻어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다. 뭔가 성과를 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은거. 은거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이 비슷해. 이게 뭐예요? 뒤에 성과하고 은거. 똑같이 은거. 은거가 숨어 사는 걸 은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협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물의 행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전개 방식은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시선 전개 방식 우리 원우일에서 기승전결 봤었던 것처럼 행적, 내용 전개 방식. 자, 다음 봅시다. 그럼 허생전 다음에는 호질, 양반전도 있었대요. 박지원이 쓴 다른 고전 소설입니다. 책이 꽤 두꺼웠으니 박지원의 저작이라고 하는 건 박지원이 쓴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저작은 쓴 작품입니다. 그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있었을 것이래요. 그런데 그 책 속의 주인공들은 내가 읽었던 이제 수많은 무협지의 주인공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대요. 이제부터 뭐 얘기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협지를 읽고 나면 어떻대요?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뭐야? 주인공 이름만. 주인공 이름은 기억나는데요. 나머지 기억나 안 나? 나머지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지원의 소설은요,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지고요.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자꾸만 생각하게 해요. 자꾸만 생각.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거는 그냥 쓴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표시하시면 돼.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다. 자꾸만 생각난다고. 그냥 표시하시면 돼요. 이런 허생전은 그냥 박지원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지원의 소설. 그냥 허생전 말고도 다른 것들도 다 읽었던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그 책의 내용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대요.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린다. 우리 한번 표시해봅시다. 단맛이 다 빠져버려. 한두 번 읽으면 어때요? 재미가 없어. 흥미가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단맛이 빠진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은 어떻대요? 새로운 맛, 새로운 재미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읽을수록. 계속 읽을수록.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대. 그러니까 어때요? 문장이 아름답고 품이 있었대요. 지금 뭘 썼어요? 보석처럼 하면서 직유, 비유적 표현 썼죠? 보석처럼 동그라미 칩시다. 뭐가 원관념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보석의 원관념은 뭐야? 문장이야, 문장.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자, 문장은 아름답고요. 그 수준이 넓어지는 느낌 거기도 표시해 줄게요. 내 지적인 세계, 정신세계가 한층 넓어지고 수준 높아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뭘 먹은 것처럼? 보약을 먹은 듯이. 보약을 먹은 듯이도 표시할게요. 이것도 뭐야?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럼 보약은 뭘 말하는 거야? 보약의 원관념은 뭐예요? 책입니다. 책이 보약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1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거듭혀서 읽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일주일에 1시간만 한 권의 책만 읽었을 뿐인데도 보약 먹은 것처럼 내 정신세계가 넓어진 거야. 자, 그럼 요거 문장 순서 바꿨네. 그거 뭐지? 곳은 문장의 순서 바꾸는 거가 도치법 씁시다. 밑에 도치법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표현법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단 1시간 도서관에 단 한 권의 책을 거듭혀서 읽었을 뿐인데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잖아요. 문장 순서 바꿨어요. 요거 도치법이라고요. 도치법. 그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보약을 먹은 듯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생의 보약, 보약이 뭐라는 거예요? 책을 얘기합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비유적 표현을 이제 사용해주고 있는 거고요. 책의 가치, 책의 가치를 이렇게 책 읽기의 가치, 책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고 하는 건.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 마부터 바깥인 그 나머지 이제 중간 부분이랑 끝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마무리를 조금 하도록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더 나가지는 않으셔도 되고 수필 부분, 우리 개념 부분 공부한 거 있죠? 개념 부분 공부한 것만 우리 복습해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숙제 그렇게 안 많지? 네. 그거 하지 마. 숙제 너무 많다고 하지 마. 정말 안 많아.